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얘도 팔고 얘도 다 팔아서 얘가 마지막 1주택이어야 된다. 요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직걱정을 함께 드리는 진매달입니다. 자, 오늘 21년 6월 21일이고요. 정부에서 사실상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제가 이걸 좀 늦게 봐가지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은 22일에 보게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시작입니다. 요게 첫 부동산 대책인 만큼 정부에서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어떤 획기적인 걸 내놓지는 않았고요. 방향성을 봤을 때는 공약과 같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풀어주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쨌든 이제 시작이고요. 어차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장기적인 계획을 다 수립해 놓으셨을 텐데 이 시장을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시장이 답답하거나 조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제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상황이 답답하거나 조급하시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장기적인 방향성을 좀 잡으시면서 단기적으로는 그때 이렇게 대응하는 요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투자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당장 조급하신 분들은 요 세 가지 당분간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요 세 가지와 접목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 요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오늘은 요 대책 발표와 함께 요거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런 자료들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료는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가도 있고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손본다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요 자료를 볼게요. 요 자료. 일단 크게 무슨 부동산 대책 이렇게 장황스럽게 나오진 않았고요. 내용을 좀 보면 늘 그렇듯 항상 그렇듯 추진 배경이 있죠. 지난 5년 동안 유동성 증가, 수요 규제 뭐 이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로 시장이 불안해졌고 지난 5년 그리고 최근 동향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임대차 입법이 시행됐고요. 임대차 입법이라는 거는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지에 따라서 2년을 더 살게 될 수 있었고요. 요걸 우리는 계약갱신 요구권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2년의 갱신 계약을 할 때 임대료 상한선을 5%로 제한했는데 요 두 가지를 우리는 임대차 입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2년 전에 시행이 됐다 보니까 올해 8월부터 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신 분들 요 분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가을 이사 수요까지 겹칠 것 같으니까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과거의 정부에서는 요걸 부정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뭐 정확하게 요걸 인정한다고 밝히지는 않았는데 요럴 우려가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임대 시장이 또 불안해지면 요게 매가를 또 자극할 수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요걸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발표한 게 이번 대책이에요. 자,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임대 공급을 확대시켜 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세제와 금융 혜택을 주고요. 공급을 확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도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매매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먼저 임대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에서도 지금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책들을 내놓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금리가 올랐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거다. 그리고 심리가 꺾였다. 앞으로 더 꺾일 거다. 그리고 가격이 고점이다. 뭐 등등등등 어떤 이유들로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나는 멘탈을 좀 잡을 거야 생각하다가도 솔직히 불안해지신 분들도 많아지실 거고요.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매매 가격을 잡으려면 임대 가격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고
요걸 정부에서도 알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래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나온 대책이 오늘의 대책인데, 요게 안 되면 더 나오겠지만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오늘의 대책으로 요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앞으로 요 매매 가격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도 중요하고 심리도 중요하고 뭐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이 요인들 때문에 가격이 꺾일 거라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요것만 부각시키면 되지 굳이 힘들게 임대료를 잡을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상황을 먼저 빨리 알아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과연 이게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요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나가시는 게 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답을 찾기 위해서 당분간은 요 세 가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요. 제가 영상에서 이거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드렸던 내용인데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그게 중요한 이유는 얘가 가격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당분간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는 우리 옆집 강아지 빙고도 알고 있어요. 공급은 당장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수요가 어디로 갈 거냐 요건데 이 수요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요걸로 설명을 드렸었죠. 요렇게 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수요는 매매 수요가 있고 전세 수요가 있고 매매 실수요가 또 있고 전세를 끼고 사는 가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수요가 이렇게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고 빌라나 오피스텔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렴한 곳으로 이동할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는 이전 정부에서는 거래량 주기기를 요걸 계속 고집해 나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황에서 거래량이 더 죽은 이유가 수요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요. 요 전세에 앞서서 월세가 올라간 거예요.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요건 제가 영상을 만들다 만 게 있는데 요거는 조만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면서 월세로 수요들은 이동을 했고 그래서 월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이 수요가 월세를 받아주는 지역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A란 지역이 있고 B란 지역이 있고 C란 지역이 있으면 나는 그래도 A나 B까지는 월세 주고 살 수 있는데 C까지 가서는 내가 월세는 못 살겠어. 요런 마음이거든요. 요건 수요 입장에서 보는 거고 C라는 지역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월세 수요가 부족한 곳이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를 뭐 하급지라고도 표현하고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입지는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작년 내내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곳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요 수요들이 그러니까 임대 실수요자들이 요 길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요 임대 실수요자들이 몰리면 임대 가격이 올라가고 임대 가격이 올라가면 이분들이 매매 실수요로 전환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방금 말씀드린 요 C 지역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 이곳의 임대료를 먼저 안정시켜야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임대 시장은 저렴한 곳부터 차 올라서 얘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럴 바에는 위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하단을 먼저 잡겠다는 거예요. 잡겠다고. 지금까지는 이 상단에 있는 가격 예를 들면 요 강남의 가격을 잡으면 알아서 이 밑에는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강남을 계속 잡으려고 하니까 강남 가격은 잡히지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은 또 따라서 올라갔고 그래서 아직 준비가 덜 되신 분들은 가격에 부딪히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신 건데 그리고 이제 임대료 부담이 더 심해지면 요 상황은 더 가속화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상단은 이제 잡기가 힘들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하단부터 먼저 잡겠다는 방향으로 바꾼 건지 근데 어쨌든 제가 이번 첫 번째 정책을 보고 느낀 거는요 일단 여기부터 좀 안정을 시키겠다
그래서 요걸 위로 좀 희석시키겠다. 요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 의견이고요. 앞으로 요 분들 월세든 전세든 요 임대 실수요자들과 이분들에게 요 임대를 제공하는 요 가수요자들 있잖아요. 요 임대인들.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요건 임대고요. 요 임대 수요는 임차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요. 임대 공급은 임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중에 1번이 요거, 2번이 요거고 3번은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면 어느 쪽으로 혜택을 주든 일단은 임대료는 안정이 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 혜택이 3번 요렇게 세 가지를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요런 말씀이고요. 자, 오늘 본 정책의 방향성이 완화잖아요. 완화는 풀어주겠다는 곧 혜택인데 혜택은 임차인에게 줄 수도 있고 임대인에게도 줄 수도 있는데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면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에서는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렇게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는데 여기서 보면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일정 자격 기준은 있지만 월세는 세액 공제를 주잖아요. 그리고 전세는 전세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요거를 확대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여기다 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오는 내용에서 보면 현행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서 연 750만 원 한도로 최대 12%의 세액 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는데 그거를 15%까지 올려주면 결과적으로는 이 월세 임차인은 내가 내는 월세가 줄어드는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세금 소득공제도 마찬가지로 현행은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연 300만 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여기 한도가 300만 원이었던 거를 400만 원까지 확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내가 내놓은 대출의 이자가 줄어드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임차인의 혜택이 늘어나는 꼴이 되니까 요 수요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수요가 줄어드는 건데 결과적으로 임대 수요가 올라가게 된다고요. 여기까지는 임차인을 본 거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거에서 보면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요게 있어요. 요 상생 임대인 제도라고 현행은 요 상생 임대인이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하면 요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중에서 요 1년을 안 살았는데도 살았다. 그러니까 요 거주 기간 1년을 인정해 주는 제도였어요. 근데 요거를 요번에 2년으로 확대해 주겠다. 그러니까 요 1년은 의미가 없었죠. 어차피 비과세를 받으려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1년이라도. 그러니까 의미가 없었는데 요거를 2년으로 올려주면서 이제 들어가서 거주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상률을 5% 이내로만 하면 2년 거주한 걸로 봐주겠다. 오늘 요걸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2년을 하고 여기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산 사람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때 전세 가격이 5억이었는데 요 분이랑 새로 계약을 하면서 5%만 올린다. 또는 신규로 다른 세입자랑 계약을 하면서 종전 임대료인 요 5억에 5%, 요 이내로 임대료를 측정해서 계약을 하면 이 임대인은 그러니까 요 집주인은 요 집에 들어가서 2년을 거주한 걸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행은 요런 요건이 있어요. 임대 개시 시점에 그러니까 요 임대 계약 시점에 요 임대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1세대 1주택자여야 됐고요. 그리고 요 임대해주는 집이 9억 이하여야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일단 요 가격을 폐지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30억이 됐든 40억이 됐든 적용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요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도 적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 시점에서 이전에는 1세대 1주택자여야 되는데 2주택이든 5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요 임대 개시 시점에는 상관이 없는데 양도 시점에는, 그러니까 요거를 팔 때는 1주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내가 주택이 한 채, 두 채, 세 채가 있으면 지금 여기 내가 거주하고 있고 요거를 임대로 줬고 임대로 줬으면 여기를 만약에 제일 마지막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한 거야. 근데 이전에는 얘를 갱신할 때 5%만 올려줘도 현재 3주택자기 때문에 요 1년 혜택, 요 1년, 현행은 1년이니까 요 1년 혜택조차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요 집에 임대 계약을 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임대 개시 시점에 3주택자였건 100주택자였건 그거는 신경 안 쓰겠다. 대신 지금 요 주택의 양도세 혜택을 받는 거니까 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얘도 팔고 얘도 다 팔아서 얘가 마지막 1주택이어야 된다. 요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 집에 안 들어가서 살아도 요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 요 내용인데, 그리고 더불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거주를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해 주겠다. 이게 참 파격적이고 좋은 거고요. 응용만 잘하면 아주 틈새 전략들이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내가 집을 샀는데 여기는 2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조정 지역이 해지가 돼도 2년 거주 요건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요 혜택을 받고 팔아버리고 조정 지역이 해지가 됐으니까 내가 봤을 때 여기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다시 요 지역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거주 요건이 없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도 써먹을 수도 있고, 써먹을 게 많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현재는 22년 12월 31일까지인데 요걸 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기는 요 날이고 종기는 요 날이니까 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하는 분부터는 이렇게 개선된 내용을 적용해 주겠다. 요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은 중요한 거는 요 세세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또 여기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면 임대 공급이 늘어나겠죠. 혜택을 줬으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게. 이 혜택이 임대 공급을 늘리는 혜택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이번에 정부가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발표를 했다고 느낌이 드는 부분이었는데, 새 임대인을 만들려면 기존 주택을 누군가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대인에게 혜택이 많아지면 요걸 취득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예요. 혜택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수요가 늘어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럼 가격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이렇게 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을 최대한 빼고 그렇게 머리를 써서 나온 게 요거 같아요. 요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중요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거는 분명히 잘 응용만 하면 누군가에게는 아주 좋은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팔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이렇게 한 채, 두 채, 세 채를 말씀드렸는데, 얘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얘도 팔고 얘도 팔고 얘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팔아야 되는 집이잖아요. 결국은 다 팔아야 되는 집이고, 얘를 사가는 사람이 임대인이 돼야지. 그러니까 요걸 사서 임대를 제공해 줄 사람이어야지 임대 공급이 많아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고, 임대 공급이 많아져야지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로 이어지는 건데, 아직은 임대인에게 취득세 혜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임대인들이 많이 양성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건 결국 혜택은 혜택인데 장기적인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혜택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따라서 이번에 나온 정책도 임대인을 많이 양성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단기적인 정책일 뿐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임대인에게 혜택을 줘서 임대 공급을 늘려야 임대시장이 안정될 거 아니에요. 앞서서 임대시장이 안정돼야 매매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요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면 요 세제 정상화 부분에서 쭉 내려보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또 워낙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예를 들면 요 지방 저가주택을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로 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요건은 1세대 2주택자여야 되고요. 뭐 1세대 뭐 3주택, 4주택, 5주택 이런 분들 아니고요. 1세대 2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공시가 3억 이하 주택, 얘가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건이 해당되는 주택을 내가 살 수도 있잖아요. 지방에 가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꼴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지역의 임대 공급이 늘어나겠죠. 지금 공시가 1억 주택을 사람들이 많이 사서 공시가 1억 주택의 가격이 올라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임대료는 안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여기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번 정책에서는요, 다주택자들을 위한 어떤 혜택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임대사업자라든가 취득세 완화 효과를 주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지난 발표에서 종부세는 약간 줄여주는 혜택을 주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다 할 것들은 없어요. 근데 지금 또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기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발표 내용은 일단 방향성만 보시고 앞으로는 요걸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 요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요번 정책에서 임대인의 혜택은 공급을 위한 혜택이 아니고 임차인의 혜택은 수요를 늘리는 혜택이 많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임대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이 나오면 여러분들께서도 요 임차 수요가 늘어나는지, 임대 공급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혜택이 요렇게 되는지, 요렇게 되는지, 요걸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발표된 정책도 쭉 읽어보면서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뭐 자세한 내용 정리에 앞서서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요건 오늘은 요걸 말씀드렸습니다. 항목별로 세세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또 찾아올게요. 항상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직걱정을 함께 해드리는 지메달이었습니다.